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 번째 영상으로 지금까지 코비드-19은 어째서 아이들에게만큼은 특별히 치명적이지 않았는지, 하지만 어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지를 파헤쳐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아청소년 연령군은 코비드-19에 대해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어린 연령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만은 없다는 내용이 자료로서 증명되고 있죠.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 만 18세 소년이 사망하여 큰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각국에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 유전형의 변이나 각 지역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 정도조차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소아 연령에서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소아 연령에서의 중증 위험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으로 지난 3월 16일자로 페디아트릭스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아 환자만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환자를 무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상태까지 크게 5개의 군으로 나누어 그 증상과 환자 분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경우를 중증, 그리고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비롯하여 신체의 모든 장기에 손상을 입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심각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를 치명, 크리티컬이라고 분류하였을 때 이 두 군에 속하는 환자들이 소아 연령에서도 6%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명의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6명이 중증으로 한 학급을 30명으로 계산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감염된다면 각 반마다 2명은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연령이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그 이유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아청소년 집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자가격리, 휴교 등으로 집에서 대체로 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이러스나 감염된 환자로부터 노출될 기회 자체가 적었다는 뜻이죠. 특히 최초 유행이 시작되어 가장 많은 환자 데이터가 축적된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가족 중 1명에게만 외출 허가증을 발부해 엄격히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집단은 전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소아청소년 환자의 대부분이 가족 내 감염이었다는 점도 같은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포 말단에서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2, 즉 ACE2의 기능이 미성숙하다는 점인데요. 원래 ACE2는 간단히 말해 여러 장기의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존재해서 주로 혈압을 조절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특히 폐에서는 폐포를 팽팽하게 유지시켜 폐가 원활하게 산소 교환을 하도록 돕는 표적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ACE2가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엔트리 포인트, 즉 출입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소아의 경우 이 결합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같이 노출되더라도 세포 내 침투가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은 코비드-19의 창궐과 관계없이 원래 환절기나 겨울철에 늘 감기에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면역 체계에 비해 종류를 불문하고 바이러스 입자 자체에 대한 저항성이나 적응력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자주 감기에 걸리고 지지부진 오래 가기도 하지만 심하게 앓거나 중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고 심지어 폐렴이 오더라도 성인에 비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이미 다른 약한 바이러스가 먼저 걸려 있어 바이러스들끼리 서로 저항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주 복잡하고도 오묘한 대바이러스 전략 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아직 발달 중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후 6개월까지는 모체에서 받은 면역세포 및 면역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세균 감염이나 중증 질환으로부터는 오히려 유리한 경향도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신생아에게도 그 효과가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시기별로 다르게 활성화되는 면역기전이 있고 또 그 반응 과정 또한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코비드-19으로부터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들어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감염 빈도가 낮았던 것이라면 휴교령이 해제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즉시 예방의 가장 견고한 한 축이 무너지는 셈이 됩니다. 교실과 실습실 내에서 체육이나 놀이, 급식 시간 등 성인들의 생활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더 열악한 환경의 학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생활이 일반적인 한국의 실정에서 행동 통제가 어려운 유아들의 개인 위생 관리가 결코 쉽지 않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노출된 어린이들이 집에서만 지내는 더 어린 동생들이나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조부모님 등 실제 고위험군의 전파자로 기능함으로써 더 큰 위험을 전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폐포에서의 결합 능력이 미숙해 감염에 유리할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지만 반대로 아이들은 폐 자체의 기능 또한 미숙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폐뿐만 아니라 어릴수록 뇌 장벽 또한 느슨하고 미취학 어린이들의 경우 콩팥 기능도 성인에 비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전신 조건은 질병이 중증화, 전신화될수록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긴 손상은 평생 영향을 주거나 장애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삶의 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높은 방어력과 기타 병원체와의 상충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교차 감염 혹은 중복 감염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내보아도 2개, 3개씩 동시에 감염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겠죠. 큰 불이 났을 때 맞불로 끌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불이 될지 우리 몸과 바이러스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것이 현재 중복 감염 가능성의 위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 중이거나 혹은 왕성함으로써 그 반응 과정이 일반 성인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반응 과정이 지나쳐서 사이토카인 스톰을 유발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전 장기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란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체계로서 발동된 면역 기전이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본인의 신체 조직까지 공격하게 되는 상태로 전쟁 중에 아군 병사들이 폭주하여 적군이고 아군이고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전체 장기 기능의 상실로 이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2번째 문제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치료제나 백신이 출시된다고 해도 그 효과나 부작용 또한 다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검증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나 임산부에서는 임상시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되는 일부 군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연구나 임상 결과가 축적된 후에 노출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를 잠식한 이 새로운 감염병이 하루속히 정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